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야당이 길과 세금 폭탄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 정산 파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잘한 것입니다.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꿨는데 이건 누진적인 것으로 잘한 겁니다. 누진적이라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내는 겁니다.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잘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득이 적다고 안 내고 소득이 많아도 세금 더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로소득의 6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로소득 평균 실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인이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실제 내는 세금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4.2%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로소득세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8%, OECD 평균 8.5%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걸 바로 잡아서 고루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칙이 이번에 연말 정산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잘 살리면은 증세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싱글세, 다자녀 공제 제외 논란입니다.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마치 정부가 잘된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몇 가지 누락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소득 구간 평균을 갖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다양한 차이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편차가 너무 큰 거, 이게 크게 된 것을 방치한 정부도 문제지만 이 개인 편차 문제 때문에 마치 연말정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지나쳐 보입니다. 증세를 하려면은 정부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도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출 구조 개선이나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이 안 됐다고 해서 누진적인 그 세액 공제 문제를 비판하는 것도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누진 과세도 해야 하고 지출 구조도 개선해야 하고 법인세, 부자증세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안 됐다고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다른 것 하는 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엮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연말정산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증세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말정산 개편이라는 문제로 해결하려 했던 건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하나 실패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실패에 합당하게 지지율이 최저로 추락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30.1%를 기록했습니다. 30%대 붕괴를 눈앞에 둔 겁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 기존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이 실패했죠. 거기에 지지율 추락했죠. 대통령이 신속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건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 이건 뭐 정상적인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정상적인 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처음 나타났다는 겁니다. 처음 나타났다는 거. 이 자체가 놀랍고
새로운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실책을 해도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집권 세력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파문이 일어날 때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긴급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다시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 오전에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날 오후 다시 또 당정회의를 합니다. 이 연말정산 파문은 사실 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보고 잘못했다고 비판은 하지만 기획재정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 지침이 이렇습니다. 증세하지 말고 복지비용 마련하라. 이거는 고기를 입대지 말고 먹어봐라. 뭐 이런 주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지시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는데 그 앞에서 유능한 관료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시민들의 불만에 얼마나 놀랐는지 동원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공제 항목 조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총리 바꾸고 청와대 수석 인사하고 특보 인사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정무특보를 인선도 못하고 특보 명단을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자 출신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를 안보특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언론사 간부를 현직에 그대로 둔 채 특보를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서둘렀는지 잘 보입니다. SBS 간부인 김성우 사회문화특보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언론인답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언론사 간부로 있으면서 정권 홍보 역할을 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도 언론을 홍보 도구로 여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언론인을 권력의 협력자로 생각을 해서 언론인직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보를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언론인 모독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예전에 민경욱 KBS 9시 앵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바로 옮긴 적이 있죠. 9시 앵커를 했던 그 민경욱 씨가 그 9시 뉴스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 뉴스에 다시 등장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이건 모두 다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직업 윤리를 해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층 증세를 했으니까 이제 부자 증세로 나가자. 그렇게 증세를 해서 복지 확대하자. 이거는 말하자면 야당이 복지국가 구상, 보편적 복지에 맞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부자 증세를 못했으니까 중산층 증세, 서민 증세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세 저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야당이 복지국가 구상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 저항에 편승하는 것이고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지원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후자 조세 저항에 편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일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세금 폭탄론을 매일 여권을 향해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정밀 타격을 해야 합니다. 야당도 집권 비전이 있다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좋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권을 공격할 때 하더라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무차별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정밀 타격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옥석 구분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만 공격하고 부수적 피해를 줄였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도록 하는 누진적 방향으로 가도록 했어야 합니다. 증세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여야를 넘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당도 증세에 관한 고민을 하는데 이건 여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사실은 증세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조세 저항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대신 부자감세철에 법인세 정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게 그거지만은 야당도 증세라는 용어만을 이렇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증세는 어려운 겁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것인 만큼 증세 방향으로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증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으로서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융단 폭격하느라고 부수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증세론 자체에 대해서도 융단 폭격을 가한 겁니다. 물론 말로는 증세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야당이 말하고 있지만은 정부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증세도 함께 공격을 한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수적 피해라기보다는 본질적 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야당이 이렇게 무차별 폭격을 해서 증세론을 꺾고 조세 저항에 편승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 문제에 대처하면서 야당이 박근혜 정권 공세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무기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제대로 견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부터도 정권으로부터도 야당이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근데 세금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반격할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금 문제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부자 증세했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증산층은 증산층 유리 지갑 털었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서민은 서민대로 왜 공세 줄었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 부자 고소득층, 보수 세력이 마치 세금 반대 동맹을 맺은 것처럼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야당의 세금 폭탄론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 부동산세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권이 세금 폭탄을 터뜨린다 이렇게 해서 세금 폭탄론을 퍼뜨렸고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을 놓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금 폭탄론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인 당시 집권당 지금 야당이 다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폭탄론이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수세로 몰렸고 그래서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실패에 대해서 지지율 폭락한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당이 잠자는 세금 저항 심리를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당은 보편과세, 보편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실제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연말 공제를 공격하느라고 복지 확대의 길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신뢰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문제를 복지 대 반복지의 구도로 끌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부자증세, 보편과세,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기 비전으로서가 아니라 정권 반대의 도구,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리면서도 자신도 그 수렁에 함께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